할머니,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젊은 간호조무사의 떨리는 속삭임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버스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녹은 물 냄새, 그리고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 팔에 꽂히고 있는 것이 독약이라는 걸. 이 악마들이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버린 짓 반드시 세상에 폭로하고 끝까지 싸워 이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은 늘 그랬듯 시끌벅적했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생선 비린내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말자 73살 할머니입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장을 보러 나갔었죠. 시장 한복판에 커다란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텐트도 펼쳐져 있었죠. 무료 예방접종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버스 옆에선 발전기가 덜컥덜컥 소음을 냈죠. 그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줄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어요. 금세 제 차례가 왔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젊은 조무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름표에 배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쯤 돼 보였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라텍스 장갑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알코올 솜에 쌓은 향이 팔에 닿았죠.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배소영이 갑자기 몸을 제게 바짝 기울였습니다. 귀에 입을 대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할머니,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되물으려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떨리는 걸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버스 냉장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희미한 찬기가 새어나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녹은 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냉장 보관이 아닌 것 같았죠. 본능적으로 팔을 내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조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저을 뿐이었죠.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발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죠. 어르신, 금방 끝나요. 빨리 앉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내 팔 사양할랍니다. 아니, 무료인데 왜 안 맞으시려고 그래요? 독감 유행하는데. 그냥 오늘은 안 맞겠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죠. 창피했지만 그보다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텐트를 빠져나왔어요. 시장 바닥은 물기로 질척거렸습니다. 튀김가루가 운동화 밑창에 달라붙었죠. 발전기 소음이 계속 귀를 때렸습니다. 그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뒤돌아보니 조무사가 텐트 입구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젊은 조무사는 왜 저를 말렸을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멸치 육수를 끓였죠.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동식 무료 예방접종 버스 이상 반응 신고 잇따라 보건당국 조사 착수.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갔던 바로 그 버스 얘기였죠. 화면에 시장 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연락했죠. 김 씨 아주머니가 먼저 받았습니다. 언니, 오늘 시장에서 주사 맞았어. 응, 맞았지. 공짜라길래. 근데 왜? 지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고. 글쎄, 좀 전부터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팔도 좀 붓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한테도 전화했죠. 역시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오한이 든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태준이가 들어왔죠. 46살 작은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저녁 뭐야? 태준아, 잠깐만. 너 혹시 오늘 시장에 무료 주사 맞는 거 알고 있었어? 아, 그거? 알지. 우리 회사에서 행사 대행 일부 맡았거든.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내가 왜 그런 일을. 별거 아니야. 그냥 서류 작업 좀 도와준 거지.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조무사의 떨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게시판을 확인하려고요. 거기엔 어제 접종자 명단 사본이 붙어 있었죠.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분명 맞지 않았는데 명단에 올라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서명란이었습니다. 제가 한 적 없는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 이름도 있었습니다. 역시 대리 서명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아, 엄마 이름이 왜 접종자 명단에 있니? 난 안 맞았는데. 아, 그거 행사 대행 쪽에서 실적 때문에 부탁해서 편하게 하려고 대리 등록한 거야. 별일 아니야, 엄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사람 팔에 꽂는 주사를 서류로만 처리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엄마, 진정해. 그냥 행정 처리야. 행정 처리.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니?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점심때 주민센터 앞에 그 버스 또 왔길래 할인이 데리고 가서 마쳤어요. 빨리 맞으라고 재촉해서 그냥. 근데 지금 할인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39도가 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인이는 제 손녀예요. 9살밖에 안 됐죠. 그 어린 것이 그 이상한 주사를 맞았다니. 지금 당장 응급실 가. 내가 갈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할인이 생각만 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빌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할인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가슴을 찢었죠.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할인아, 할머니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사가 다가왔죠. 보호자분이세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약물에 노출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무료 예방접종 버스에서 주사 맞았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버스요? 오늘 비슷한 증상으로 온 환자가 여럿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 선 배소영은 점퍼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옅은 향수 대신 땀 냄새가 났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죠. 할머니, 저예요. 오전에 버스에서 뵀던 아가씨가 여긴 어떻게? 할머니 따님이 아이 데리고 오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 접수 기록 확인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 조무사가 우리 가족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선 말하기 어려우니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할인이를 두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죠.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배소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 버스 주사 콜드 체인이 깨졌어요. 콜드 체인이 뭔데요? 약품 보관 온도예요.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은 한낮에 거의 20도까지 올라갔어요.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 안 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상한 약을 사람들한테 놨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냥 상한 게 아니라 섞으면 안 되는 걸 섞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고 다른 종류도 막 섞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그런 걸 맞았다니. 배소영이 계속 말했죠. 제가 오전에 할머니 말리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어서 크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는 이미.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기록이 있었죠. 날짜, 시간, 온도, 접종자 수, 증거를 모아둔 것 같았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이미 시도해 봤는데 그쪽도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배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저 가봐야 해요. 할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수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 번호예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한테는요. 그녀는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품에 넣고 응급실로 돌아왔죠. 할인이는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어요. 약물 성분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도통 파악이 안 됩니다. 혹시 접종 기록이나 약품명 아시는 게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그 버스에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죠. 태준아, 내가 그 행사 관련 일 했다며. 무슨 약인지 알아? 엄마, 나도 몰라. 그냥 서류 작업만. 내 조카가 죽어가는데 모른다고? 당장 알아봐. 알겠어, 알아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죠. 내 아들이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할인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됐죠. 열이 38도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의사는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죠.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인이 옆을 지켰고 저는 잠시 쉬려고 나왔죠.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죠.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오말자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서진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날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손녀분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혹시 오늘 누구 만나신 분 없으세요? 배소영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여쭤본 겁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조심하세요. 요즘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국은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손녀분 치료비라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오해로 일 키우지 마시고요. 그는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죠.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조직이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봤죠. 어제 그 접종 사건이 간단하게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부작용 정도로만 보도됐어요. 거짓말이었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게시판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어제 있던 명단이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떼어낸 흔적만 있었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여기 붙어 있던 접종자 명단 어디 갔어요? 그거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수거했어요. 복사본이라도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소영이 준 수첩을 다시 펼쳐봤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접종자 1000명 중에 보고된 부작용이 200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엔 10명도 안 됐죠. 나머지는 다 숨겨진 겁니다. 그날 오후 배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할머니 집 근처 공원 있죠? 거기서 8시예요.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공원은 어두웠죠.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배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USB예요. 온도 로거 데이터랑 실제 접종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뭐요? 할머니 아드님, 오태준 씨 서명이 들어간 서류도 있어요. 단순 대행이 아니에요. 더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일에 깊이 관여했다니. 배소영이 계속 말했죠. 제약회사에서 큰 돈이 오갔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대충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걸 제게 주는 거죠? 혼자서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피해자잖아요. 할머니가 나서면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우리 할인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해요. 끝까지. 배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뒤에서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서진국의 부하들인 것 같았죠.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검은 승합차는 집 앞 골목까지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승합차는 길 건너편에 정차해 있었어요. 배소영이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수십 개 들어 있었죠. 하나씩 열어봤어요. 엑셀 파일에는 접종자 명단과 부작용 사례가 빼곡했습니다. 공식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죠. 온도 로거 데이터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치솟아 있었어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거의 25도를 넘었습니다. 약품이 완전히 상했을 온도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소영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밤에 차고지로 가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고지요? 버스 보관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원본 서류랑 남은 약품들이 있을 거예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죠. 할인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밤 10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산업단지 외곽의 허름한 차고지였죠. 배소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태호 씨예요. 버스 운전기사죠.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장태호는 45쯤 돼 보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지만 눈빛은 진실해 보였죠.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 일에 가담했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가 주머니에서 키를 꺼냈습니다. 차고지 열쇠였죠. GPS 데이터도 있고 온도 로고 원본도 있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차고지 안은 디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젖은 고무 냄새도 섞여 있었죠. 버스 세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첫 번째 버스로 갔습니다. 장태호가 문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약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이것 봐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에요. 배소영이 바이알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2023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2년이나 지난 약이었어요. 장태호가 운전석 아래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GPS 로고예요. 이걸 보면 버스가 어디 갔는지 다 나와요.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빨간 선이 이동 경로를 보여줬어요. 시장이 아닌 곳도 많이 갔습니다. 물류창고, 개인 병원, 심지어 고급 주택가도 있었죠. 여기 보세요. 강남 쪽 개인 병원들이에요. 정식 루트가 아닌데 약을 나눠준 거죠. 배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온도 로고도 분리했죠. USB로 데이터를 복사했어요.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빈 바이알 몇 개를 천으로 싸서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증거품이었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을 끄는 소리, 차문 닫히는 소리. 여러 명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어요, 빨리. 장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버스 뒷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차고지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버스에 올라탔죠. 여기 누구 없어? 서진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상한데.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버스 안을 돌아다녔죠.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장태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서 실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장 기사?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내일 운행 점검하려고요. GPS가 좀 이상해서. 그래. 혼자야? 네, 혼자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국이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이야.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네. 왜요? 묻지 마.
그리고 오늘 본 거, 들은 거 있으면 다 잊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서진국 일행이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배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둘러 나머지 자료를 챙겼죠. 차량 반납 장부도 찾았어요. 거기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이알 수랑 접종자 수가 안 맞아요. 1000개를 받았는데 500개만 썼다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죠? 빼돌린 거예요. 누군가 팔았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 목숨을 갖고 장난치다니요. 차고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배소영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언론에 제보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한계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기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고리에 뭔가 끈적한 게 묻어 있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페인트였죠. 벽을 보니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입 닫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누군가 들어왔다간 흔적이 역력했죠.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USB는 다른 곳에 숨겨뒀어요. 화분 받침 아래였죠. 무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아, 지금 당장 와. 집에 도둑이 들었어. 뭐, 엄마 다친 데 없어? 나는 괜찮은데. 너 이 일이랑 관계 있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럼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기니? 내가 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그만둬. 제발. 더 파고들면 위험해. 뭘 알고 있는 거니? 그냥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엄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아들도 이미 그들 편이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할인이를 보러요.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중했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약품 성분 알아내셨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곧 알아낼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막막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경찰도, 언론도, 심지어 가족도요. 병원 로비에서 배소영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찾았어요. 믿을 만한 기자요. 박민경이라고 탐사보도 전문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연락했더니 만나자고 해요. 오늘 오후에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죠. 오후 2시 조용한 카페에서 박민경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자료 보여주세요. USB를 건넸습니다.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온도 로거 데이터가 특히 결정적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요. 어떻게 구하죠? 내부 고발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박민경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부 검사인데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같이 움직이면 더 강력할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는데 배소영이 말했죠. 할머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겨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더 큰 보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직후부터 누군가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또 나타났죠. 이번엔 대놓고 따라왔어요. 신호등에 설 때마다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오말자 씨, 오늘 기자 만났죠? 서진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요?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손녀 생각하셔야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어르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죠. 할인이를 건드린다는 말인지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시장에 장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죠.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요. 야채 가게 앞에서 멈춰 섰는데 편의점 앞에 서진국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저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어요. 옆에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있었죠.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서진국이 다가왔습니다.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훅 불었죠. 기침이 나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사 좀 하려고요.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요즘 치안이 안 좋거든. 걱정 마세요. 잘 다닐게요. 돌아서려는데 팔을 잡았습니다. 꽉 쥐는 바람에 아팠죠. 나요? 어르신,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시장, 경찰서장, 다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라고? 서진국이 비웃었습니다. 패기 있으시네. 근데 패기는 돈이랑 권력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협박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증거 있으세요? 전화 왔고 직접 협박도 받았어요. 녹음이나 영상 있어요? 없으면 어려워요. 목격자도 있었는데. 어르신, 그냥 오해 아닐까요? 요즘 노인분들이 피해의식이 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의식이요? 지금 저보고 노망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서진국 말이 맞았어요. 경찰도 그들 편이었죠. 허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단 대표 강문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오말자 씨죠? 저는 이번 예방접종 사업을 주관한 재단 대표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손녀분 치료에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상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강문혁은 50대 남자였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가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본론만 말씀하세요. 성격이 급하시네요.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응급해독 앰플이 있어요. 독일에서 특별히 공수한 겁니다. 손녀분께 쓰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조건이 뭐죠? 간단해요. 증거 내려놓고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자한테 연락 끊으세요. 그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갖고? 강문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거래가 아니라 제안이에요.
어르신도 손녀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갈등했습니다. 할인이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예요. 그 이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죠. 정말 해독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배소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영 씨, 큰일 났어요. 그들이 해독제를 미끼로.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1시간 후 배소영이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죠. 이분은 제 동생이에요. 약학 전공했어요. 그 앰플 성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동생이 앰플을 살펴봤습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빛에 비춰도 봤죠. 이상해요. 라벨이 없어요. 정품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소영이 집으로 가다가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거예요. 전화로 소식을 들었죠. 할머니, 소영이가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배소영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얼굴에 멍도 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 장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큰일 났어요. 버스를 다 치워버렸어요. 증거 인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 폐차장으로 보낸대요. 서둘러야 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더 확보해야 했죠. 박민경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기자님, 급해요. 내일 새벽에 움직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팀이랑 같이 갈게요.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할인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꼭 나쁜 사람들 잡을게. 조금만 더 버텨.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48시간이 한계예요. 48시간.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그동안 모은 자료를 펼쳤어요. USB, 사진, 녹음 파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너도 그들 편이니? 엄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들, 국회의원도 뒤에 있어. 그래서 뭐, 겁나서 가만히 있으라고? 엄마가 이겨도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그들이 가만 안 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조차 믿을 수 없었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여전히 서 있었죠.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닫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증거를 지킬 수 있을지, 할인이를 살릴 수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장태호와 약속한 시간이었죠. 알람을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인이 생각, 배소영 생각,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생각. 머릿속이 복잡했죠.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있었지만 안에 사람은 없었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렸어요.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장태호가 먼저 와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늦지 않았네요. 1시간 후면 폐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남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죠. 그런데 냉장고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약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치웠네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운전석 밑을 뒤졌습니다. 구석에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운행 일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특정 인물들에게 따로 약을 전달했다는 기록이었어요. 국회의원, 구청장, 경찰서장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거 월척이네요. 장태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어요. 숨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차고지 문이 벌컥 열렸죠. 서진국과 부하들이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할머니, 이제 끝이에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장태호가 앞을 막았죠. 실장님, 이분은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닥쳐, 이 배신자 새끼야. 서진국이 쇠파이프로 장태호를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쓰러졌죠. 피가 흘렀어요. 이제 할머니 차례네요. 그때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진국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부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경찰이 아니에요. 방송국 차예요. 박민경 기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팀과 함께 들어왔죠. 서진국 일당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근데 장 기사님이. 장태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박민경이 운행 일지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죠. 이거 대박이에요. 이름들 보세요. 다 거물들이잖아요. 이걸로 방송 가능한가요? 당장은 어려워요. 하지만 검찰에 넘기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할인이 병실에 들어서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에요. 투석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약해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죠. 할인이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할인아, 할머니야. 조금만 더 버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병실로 들어왔죠. 강문혁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해독제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선택하세요. 손녀냐, 정이냐.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건이 뭐죠? 모든 증거 넘기고 방송 포기하고 입 다물고 사세요.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죠. 10분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그 이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강문혁이 씩 웃었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증거는 오늘 밤까지 다 넘기세요. 그가 나간 후
의사에게 앰플을 건넸습니다. 의사는 성분을 확인하고 놀랐죠. 이거 독일제 특수 해독제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구해줬어요. 주사를 놓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났죠. 모니터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박민경 기자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기자님, 죄송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이를 살려야 해요. 그게 먼저예요. 박민경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어쩔 수 없죠. 가족이 먼저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인 증거들을 봤어요. USB, 사진, 문서들. 이 모든 걸 넘겨야 했죠. 그때 배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소영 씨, 미안해요. 더는 못해요. 네. 왜요? 무슨 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죠. 저녁이 되자 서진국이 찾아왔습니다. 증거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네, 전부예요. USB와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진국이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웃었죠. 앞으로 조용히 사세요. 다시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가 떠난 후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싸움에서 진 거였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살았으니 그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진국이 가져간 USB는 복사본이었거든요. 원본은 따로 숨겨뒀었죠. 화분 밑에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할인이가 눈을 떴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인아, 우리 할인이 목말라요. 물을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그 해독제가 정말 효과가 있었네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약을 구하신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병원을 나오는데 장태호를 만났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들었어요. 손녀가 깨어났다면서요. 네, 다행히.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우리 거의 다 왔잖아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장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요.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헤어지면서 장태호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펼쳐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죠.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인이는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계속 저를 괴롭혔죠.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사라졌어요. 감시가 풀린 거였죠. 그들은 이제 저를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분 밑에 USB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죠.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화분 밑에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무겁게 느껴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경 기자였어요. 새벽 2시인데 왜 전화했을까요? 할머니,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오세요. 위험해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들이 할머니 제거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증거 다 넘겼는데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었죠.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에 박민경이 서 있었어요. 뒤에 낯선 남자 둘이 더 있었죠. 이분들은 특수부 검사님이 보낸 분들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모실 거예요. 특수부요? 네, 사실 저희가 계속 수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포기한 후에도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합차 2대가 우리 집 앞에 도착하는 게 보였죠. 아슬아슬했어요. 저들이 왜 절 죽이려는 거죠? 이미 다 끝났는데. 할머니가 증거를 더 갖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아니면 그냥 입막음이거나. 1시간쯤 달렸을까요? 경기도 외곽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주택이었죠. 안에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배소영이 있었습니다. 장태호도 있었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할머니, 배소영이 달려와 안았습니다. 소영 씨, 어떻게? 저희도 위험해서 여기로 왔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여러 대 있었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검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부 김정우 검사입니다. 그동안 할머님이 모으신 증거 덕분에 수사가 진전됐어요. 하지만 전 이미 포기했는데 할머님이 넘긴 건 복사본이었죠? 원본 갖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김 검사가 받아들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죠. 파일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내일 아침 일제 압수수색이에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할머님이 직접 나서주셔야 해요. 언론 앞에서 증언하셔야 합니다. 두려웠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죠. 할인이도 살았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새벽 5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팀이 동시에 움직였죠. 재단 사무실, 서진국의 집, 강문혁의 회사 모두 동시 압수수색이었어요. 저는 박민경과 함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죠. 긴장됐지만 해야 했어요. 저는 오말자입니다. 73살 할머니예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저를 바라봤죠.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단순해요. 진실을 말하려고요. 온도 로거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붉은 선이 치솟은 그래프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약품 보관 온도예요. 영상 25도. 완전히 상한 거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운행일지를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이름이 나왔죠. 특정 인물들에게 정상 약품을 따로 줬어요. 나머지 서민들에겐 상한 걸 놨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접종 기록, 부작용 사례, 돈의 흐름까지. USB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왔죠. 실제 부작용 500명, 공식 발표 10명.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때 박민경이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방금 속보입니다. 강문혁 재단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용감한 간호조무사가 있었어요. 배소영 씨, 그녀가 목숨 걸고 제게 경고했죠. 배소영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전 양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김정우 검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입니다. 서진국이 자백했어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말요? 네, 윗선까지 다 풀었어요. 국회의원 3명, 고위 공무원 5명이 연루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기는 건가요? 시청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100만 돌파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했죠. 강문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수갑찬 그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기념식은 취소됐어요. 대신 피해자 증언대회로 바뀌었죠.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피해자 가족들이었죠. 제 손녀는 간신히 살았어요. 하지만 많은 아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죠. 온도 로거 그래프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 붉은 선 보이시죠? 이게 우리 아이들 목숨이었어요. GPS 기록도 공개했습니다. 버스는 시장 대신 물류창고로 갔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약을 바꿨어요. 빈 바이알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접종자 1000명, 바이알 500개. 숫자가 안 맞죠? 물 탄 거예요. 청중이 분노했습니다. 고함이 터져 나왔죠. 그놈들 다 죽여. 살인자들.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이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때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대강당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협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특별조사팀입니다.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움직인 거였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죠. 강문혁과의 거래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했던 거였어요. 손녀분께 쓰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대신 입 다무시고.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이 더 분노했죠. 저는 거래하는 척했어요. 할인이를 살리려고. 하지만 증거는 지켰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았죠. 김정우 검사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전면 수사를 시작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처벌할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 태준도 연루됐으니까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인이를 보러요. 아이는 많이 회복했어요. 웃기도 했죠.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봤어? 할머니 멋있었어? 응. 나쁜 사람들 혼내줬죠? 그래, 다 혼내줬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였죠. 병실을 나오니 배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소영 씨도 고생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죠. 충격적인 의료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이 사실은 채널을 돌려도 다 같은 뉴스였어요.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자수할게. 태준아, 엄마가 옳았어.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도 자기 길을 선택한 거였죠. 아프지만
당연한 일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없었어요. 대신 경찰차가 서 있었죠. 이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섰죠. 증인석이었어요.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은 그날 예방접종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청석엔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했죠. 피고인석엔 강문혁과 서진국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들 태준도 있었습니다. 배소영 간호조무사가 저에게 경고했어요.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고요. 차근차근 그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온도 로거, GPS 기록, 빈 바이알.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을 협박했습니까? 네, 서진국은 제 팔을 잡고 위협했어요. 손녀를 건드리겠다고도 했죠. 강문혁 피고인은요? 해독제를 미끼로 거래를 제안했어요. 증거를 넘기면 손녀를 살려주겠다고. 강문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얘기를 꺼냈죠.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강문혁이 직접 말한 거예요.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강문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손녀분께 쓰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대신 입 다무시고. 방청석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죠. 정숙하세요. 다음은 아들 차례였습니다. 태준이 증인석에 섰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피고인은 어떻게 이 일에 가담하게 됐습니까? 처음엔 단순 서류 작업이라고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왜 계속했습니까? 협박받았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팠죠. 배소영도 증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양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경고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장태호도 나왔습니다. 운행 일지를 들고 말했죠. 전 운전만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약이 상했다는 걸.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법원에 갔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간이 망가졌대요. 다른 할아버지도 증언했죠. 독감 예방한다고 맞았는데 오히려 더 아팠어요. 증언이 쌓일수록 피고인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특히 강문혁은 초조해 보였죠.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변호사 측도 최후 변론을 했죠. 피고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위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기자들도 많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문혁, 징역 15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고인 서진국, 징역 10년. 서진국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오태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행이었습니다. 자수했고 증언에 협조한 덕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이긴 거예요.
늦었지만요. 아드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도 죗값을 치러야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아 안도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였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어요. 오말자법이라고 불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모든 약품 운송 차량의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좋은 변화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랐죠. 배소영과 장태호도 새 출발을 했습니다. 배소영은 의료감시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같이 하실래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시민 모임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약자로 안에 모였죠. 첫 모임에 30명이 왔습니다. 모두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우리가 감시해야 해요. 정부만 믿을 순 없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 뭉쳤죠. 태주는 피해자 보상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고 했어요.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래, 잘했다.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실수했지만 뉘우쳤으니까요. 할인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죠.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영웅이래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머니야. 하지만 아이의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청 앞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죠. 이 사건으로 숨진 13명을 기리는 자리였어요.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희생을. 묵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누군가의 한숨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찼죠.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그럼요. 팔팔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죠. 이제 사람들이 더 조심했어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서진국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이겼어요. 인정해요. 이긴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소영, 장태호, 박민경, 김정우 검사 모두가 함께 이긴 거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경 기자였어요. 할머니,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해요. 출연해 주실래요? 그럼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죠. 촬영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준도 왔죠. 어색했지만 함께 봤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거기선 투사처럼 보였죠.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최고. 할인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죠.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였어요.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률 20%를 넘었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공감했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죠. 말자야, 너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졌어.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문혁과 서진국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죠. 가끔 그들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낯익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진국의 어머니였죠.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그녀가 절 알아봤습니다. 서로 멈춰섰죠.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한 거지 어머님이 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죠. 가해자 가족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복수와 용서의 경계가 어디일까? 정의는 잃었지만 모두가 상처받았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배소영이, 또 다른 오말자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